자, 이번에는요, 우리 한번 부동산 관리 편으로 들어갈게요. 교재 페이지는 148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관리 한번 볼까요? 자, 밑줄 좀 그어보겠습니다. 이 개념 우위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부동산을 보존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그 성질이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성질이 변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개발이다 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러면 성질이 개발이 안 된 거죠? 그대로 되는 걸 우리는 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관리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지나 관리는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문에서 이 말 가지고 장난친 사례가 있었으니까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성질이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유지나 관리라고 한다는 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용하고 개량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사람이 집에 안 살고 있으면 집이 금세 노후화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집을 1년 동안 비워놓잖아요. 아파트라도 비워놓게 되면 금세 망가집니다. 이 사람의 온기가 거의 무시 못하는 거예요. 기계도 차 같은 경우도요, 세워놓고 한 달간 안 쓰잖아요. 금세 노후화되고요, 부식화되고 금세 망가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부동산도 마찬가지 관리의 필요성이 중요하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이유가 뭐니?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뭐니? 그랬더니 도시화 현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도시화 현상은 도시 성장과 개발에 대한 거기다가 동글뱅이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커피숍을 들어갈 때 있잖아요. 어때요? 커피숍도 똑같이 뭐 4,000원대, 5,000원대 커피숍을 들어가는데, 어느 집은 똑같은 커피숍인데 어느 집은 좀 분위기도 좋고 개발도 깨끗하게 돼 있고 시설도 좋아. 근데 어느 때는 옛날 무슨 뭐 부닥다리하고 다방 같은 그런 컨셉에서 똑같이 돈을 받는다면 어떤 게 좋겠어요? 당연히 좋은 시설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건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입주자들이 똑같은 임대료를 내는 데 있어서 개발되고 깔끔한 아파트, 내가 건물에 들어가는 거와 진짜 막 계단 타고 올라가고 막 청소도 안 되고 낙서 잔뜩 돼 있는데 그 누가 입주를 하겠어요? 맞죠? 그래서 이런 전문성인 관리가 필요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도시화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건축 기술이 발달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대형이나 고층 건물의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요구가 된다. 자, 이제는 대형화가 됐잖아요. 아까 제가 집약적이다, 도시에는 집약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맞죠? 집약적이라는 게 뭐야? 지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저층화, 고층화, 고층화가 생기는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고층화가 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높게 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요즘 우리나라에도 지진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아야 되는 시기죠. 맞아요? 항상 지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재 소유자의 요구라고 나왔는데, 이 부재 소유자는 뭐냐면 봐요. 내가 지금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옛날에는 내가 살고 있으면서 아랫집을 전세를 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쪽 서울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대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 내가 일부러 왕래를 하면서 다닐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전문 위탁인한테 맡겨 안 맡겨?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재란 얘기는 내가 그 건물을 어떻게 돼요? 상주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재다 이런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재 현상이 일어나니까 남한테 뭐 한다? 전문인한테 위탁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간접 투자 형태로 변했다라고 나와 있죠. 간접이라고 나와 있어요.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저번에 우리 리츠라는 것 배우신 적이 있었죠. 리츠가 뭐야? 간접 투자 형태로 해서 주식으로 해서 보유하는 거 맞죠? 그래서 내가 부동산이 직접 부동산이 고가다 보니까 그 고가의 부동산을 사지 못하고 주식이나 이런 것을 투자하는 거를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전문 회사가 직접 관리해서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고 그들한테 많은 배당을 해주려고 전문인이
수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서 지문들이 한두 개가 종종 나오니까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관리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요. 기술적이라는 게 뭘까? 건물의 기술적인 게 뭐가 들어가요? 설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기, 전자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거기다 밑줄 좀 그어볼게요. 위생, 설비, 보안, 보전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해당이 된다? 기술적 관리에 해당이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라고 나온 거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경제 그러면 뭐하고 관련됐다? 돈하고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회계관리라든지 또 인력, 임대차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경제적인 거 해당이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법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권리 분석이라든지 또는 공법이라든지 사법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자,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자, 여기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여기 그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봐요. 월세를 줬더니 월세를 안 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에서까지? 보증금에서 까잖아. 맞아요? 근데 보증금까지 다 까졌어. 근데도 안 나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 짐 내보낸다, 뭐 내간다, 뭐 이렇게 하잖아. 짐을 강제적으로 내보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거. 법으로 다 걸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생활 침해에다가 뭐 하게 되면 코 걸은 거 되게 많아. 그럼 어떻게 한다? 명도 소송이라는 것에서 내철수해야 되거든. 맞아요? 이게 다 법률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자 어디 부분이다. 크게 기술적, 경제적, 또 뭐 법률적 이런 거는 시험에서 단독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지문의 형태가 한두 문제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게 바로 뭐냐 하면 부동산 관리의 영역이라고 나온 거 있지요. 찾았어요? 그 영역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요. 별표 2개 좀 쳐주세요. 얘는 시험에 많이 나왔던 사례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요. 먼저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시설관리, 부동산관리, 자산관리라고 나온 거 있지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관리 중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자산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관리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잘 봐요. 먼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뭐냐면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선생님 이제 수준에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내가 출제자라면 어떻게 낼까? 이런 사고를 갖는다면 진짜 우리 선생님 하산할 때가 된 거야. 진짜예요. 이거 공부하는 패턴을.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제가 부동산 관리의 영역은 시설 관리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이 단어 속에서 한번 뉘앙스를 한번 찾아보자고. 시설 그러면 뭐가 있을까? 설비, 기계 이런 얘기잖아. 전기, 전자. 맞아요? 이건 전부 다 어디에 대한 거야? 설비잖아. 그러면 설비라는 것은 어려워, 쉬워? 골라낸다고 한다면 쉽거든. 어렵지 않죠? 어려워? 어렵지 않아. 그러면 문제를 출제한다는 사람의 출제자의 마음은 틀려야지 자기가 성취를 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부동산 관리하고 자산 관리야. 그래서 과거의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부동산 관리하고 자산 관리를 섞어놓고 나서 자 뭐뭐는 뭐뭐이다 이런 식의 설명해서 자산 관리에다가 부동산 관리 하나를 딱 집어넣어. 그렇게 하고서 틀린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게 시험의 유형이었고 또 어떤 유형이냐면 부동산 관리하고 자산 관리를 섞어놓고 자산 관리는 몇 개인가 이런 거 있죠. 해당되는 게 몇 개인가 골라내는 문제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그런 유형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부동산 관리예요. 그럼 부동산 관리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럼 임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임대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니까 당연히 수입과 지출이 일어나겠죠.
수입은 뭐야? 임대 수익이 일어날 것이고 지출은 어떻게 돼? 임대를 하다 보니까 수도꼭지가 망가진 거나 무슨 뭐 재산세가 나거나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런 수지 분석이라든지 임대차에 관련된 것은 부동산 관리가 되는 것이고 자산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머릿속에 담자고요. 자산은 내 거잖아. 맞아요? 그럼 내 거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사야 되겠지? 매수와 매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자산은. 그 다음에 내 거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 하면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임대를 주는데 봐요. 임대 10층에 있는 임차자들이 전부 다 봄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 봄과 여름에는 임대료가 잘 나오는데 겨울에는 비수기야. 임대료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배웠죠. 포트폴리오는 무엇을 포트폴리오라서 위험을 분산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임차자들을 골고루 하자는 거 우리가 앞전에 배웠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자산관리라는 얘기는 내 자산을 사고 팔고 알겠어요? 포트폴리오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봤더니 뭐라고 써요? 나중에 이 갖고 있는 건물이 오래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것을 우리는 리모델링이라고 하잖아요. 그것까지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을 무슨 관리를 한다? 자산 관리야. 근데 우리 선생님이 어떤 사고를 하냐면 리모델링 그러면 아 이건 부동산 관리가 아닌가 이런 착각을 갖는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내가 시험 출제자라면 자산 관리를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산 관리와 부동산 관리를 분명히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가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의 3방식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 3방식에 보게 되면 자 이제 관리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전문인들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을 우리가 아까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관리를 내가 직접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자가관리, 자기관리, 직접관리라고 하는 것이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남한테 맡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위탁관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탁이란 얘기는 남한테 맡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니까 에이 둘 다 같이 섞어서 해야 되겠다. 이걸 뭐라 한다 시작 혼합관리야. 그러면 여기 문제는요 시험에 자주 나와. 그래서 얘는 별표 3개짜리야. 왜 시험에 자주 나오냐 하면 주는 문제야. 근데 그냥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각각의 장단점들을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럼 먼저 자가관리서부터 보자고요. 타교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가관리, 자기관리, 직접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출제자가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용어들을 좀 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가관리, 자기관리, 직접관리 다 같은 말들이에요. 알겠죠? 그럼 내 건물을 내가 직접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자고요. 여기 봐요. 자, 거기다 밑줄 좀 거보겠습니다. 자, 가장 오래된 관리 방식에다 밑줄. 여태까지 내 건물을 내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아까 부재 요인을 설명했었죠? 부동산이 골고루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상주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전문의한테 위탁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집주인이 직접 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 맞죠? 그래서 집주인은 꼭대기층에 살고 1, 2층은 우리가 왜 전월세 주는 경우 있지. 그런 것들은 집주인이 직접 관리하잖아요. 그런 형태이다. 그러면 먼저 자가관리를 한번 보자고요. 자, 자가관리는 어떤 거냐면 내가 직접 관리하는 거 맞죠?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면 내가 하다 보고 자, 사원을 하나 뽑았다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내가 막 순종을 해야지만 이 사람을 쓰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많이 뽑냐면 청소하는 사람을 많이 뽑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도 명색이 지가 건물이 있는데 쓰고 닦고 이러지는 않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는 사람을 뽑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거기 보면 강한 지휘 통제력이 발휘된다에다 밑줄 걷어요. 그 다음에 자, 어때? 내 건물이다 보니까 내가 집사람들이 전부 다 총동을 해가지고 야, 오늘은 우리가 직접 청소나 하자. 그래서 서로 마음에 맞는 경우가 많지. 그잖아. 외부에다 청소 맡기면 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한다? 식구들 다 불러서 야, 너는 계단 청소해. 너는 화장실 청소해. 이런 경우 있어, 없어?
있지. 도배도 내가 직접 하고, 맞죠? 이런 그 협동력이 상당히 생기고, 그 다음에 내 건물이다 보니까 애호 정신이 많겠죠? 그지 않겠어? 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종합적 관리가 용이하다. 왜? 구석구석 내 건물이니까 다 아는 거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잖아.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편하고 환경 보존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5번에다 별표. 자, 내 건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기밀, 보안, 유지가 철저하겠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잘 봐요. 자, 예를 들어 자기 건물에 있었는데, 자, 자기 건물에 있었는데 거기서 살인 사건이 났어.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될까? 떨어지지. 근데 쉬쉬하겠지. 왜? 자기가 건물의 가격이 떨어지면 직격탄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쉬쉬하고 나서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형사들 보게 되면 그런 거 쉬쉬하면서 범죄 행위를 나중에 후에 신고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제가 실제 사례도 하나 얘기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경매를 한 5년 전쯤에 한번 들었는데 그 지역 시장가보다 1억 정도가 싼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따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경매 가장 기본적인 게 임장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갔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까 처음엔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시세보다 진짜로 1억 정도가 싼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 하고 나서 좀 갖고 있다 팔아야 되겠다 이제 저는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쪽에 그 부동산을 네 번째 가니까 딱 그러더라고. 그거 하시게요? 찜찜할 텐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쪽에 자살 사건으로 됐잖아요. 몰랐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네? 이렇게 하고서 깜짝 놀래잖아. 그러면 봐봐, 내가 거기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옆에서 힘들지? 그래서 소름이 쫙 끼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앞에서 딱 있는 거야? 그러면 다리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섬찟하겠어. 맞아 안 맞아? 그럼 입주자들이 안 들어오잖아. 그쵸?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건 아니구나. 야,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경매 이런 걸 할 때는 꼭 임장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진짜 가졌던 것 같아요. 중요해. 우리 선생님 부동산 하시는 분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기밀 보안 유지가 상당히 양호하게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임차인한테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런 경우 있지. 친절해지지. 내 건물이니까. 왜 그런 경우 있어? 건물에 임대로 들어갔는데 아우, 저 집 들어가지 마. 집주인 싸가지 짱이야. 뭐 이런 경우 있잖아. 맞죠 이거? 세금도 많이 받아.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거든. 맞죠? 그래서 친절하다. 자,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 자, 내 건물인데 이런 게 있어. 내 건물을 내가 애착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무사 안일주의로 넘어가는 경우 많지. 그걸 우리가 타성에 젖었다 이런 얘기야. 하나 우리 실제적인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잘 봐요. 저도 이제 그 자취생활 한 10년 정도 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총각 때 혼자 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막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잖아. 그러면 그 집안에 밥공기가 15개가 있었어요. 혼자 살면서. 알겠죠? 수저 세트가 30개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하고 장모님이 딱 우리 집에 왔어요. 아파트에. 혼자 제가 아파트를 총각 때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침대도 더블 퀸 사이즈가 있었지. 그 다음에 막 그릇하고 뭐 이런 가전제품 다 있지.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재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그릇 세트도 되게 많으니까 수저 세트하고. 왜 남자들 근데 열받는 게 뭐냐면 제가 혼자 사니까 아지트처럼 막 친구들이 맨날 와가지고 청소해놓으면 싹 올려놓고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야. 맞죠? 그러니까 그게 청소를 하면 좋은데 맨날 어지럽히는 놈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해 안 해? 안 하잖아. 맞죠? 우리 선생님도 집안에서 해 안 해? 안 하잖아. 그치? 거 봐. 자, 아무튼 건물 관리도 똑같거든. 맞죠? 날마다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 아유 다음 주에 해야지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청소하는 경우도 있고. 맞죠? 오, 이거 쉽네. 자,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너무 찔리니까 그렇죠 지금. 자, 그래서 이런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가 된다. 물론 이제 우리 선생님 시험을 공부하시니까 청소나 이런 건 안 하시겠지만, 그쵸? 신랑이 막 도와줘요? 오, 진짜 좋은 신랑 가면 손 들어봐. 표창을 줘야 돼. 알겠죠? 네.
그 사람들은 절대 버리면 안 돼. 알겠죠? 이 자격증 따고서 버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알겠죠? 절대 버리면 안 돼. 자, 주머니에 넣고 다녀. 알겠죠? 신랑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또 어떤 문제점이냐,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건물 주인이 어떻게 보일러, 그 다음에 승강기, 그 다음에 전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알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야지 장비가 오래 가는데 관리를 못하니까 노후화가 빨리 일어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또 소유자가 뭐야, 내 건물을 집중적으로 막 뛰어다니고 하니까 어떻게 돼? 직장을 다니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만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자, 그러면 위탁관리에서 보게 되면 위탁관리는 보통 남한테 전문적으로 다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까? 일단 해방이 됐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장점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왜냐하면 위탁을 맡기면 뭐 보일러가 망가지면 보일러 기사가 오게 되고, 맞아요? 전기가 있으면 전기 기사가 하니까 우리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하고 관리하는 거니까 장비가 오래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내가 월급을 주면서 관리를 하니까 뭐가 안 돼 있으면 지적을 해놓고서 야, 이거 왜 안 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타성에 젖을 수가 없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환경 보존이라든지 자기 본업에 아까 할 수 있다. 단점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 위탁을 맡기는 회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잘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위탁업체들은 어때요? 매년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아파트의 경비나 그 소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어느 순간인가 바뀌어 있어. 그래서 보니까 나가면서 이렇게 전화를 해. 왜냐면 가끔 가다가 왜 진짜 바빠요. 경비하시는 분들 대땅 불쌍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아침에 새벽에 빗질해, 그 다음에 뭐 재활용해, 뭐 하고, 난 앞전에 보니까 젊은 애들이 그 막 싸우고 있는데, 아우, 모가지를 뺐다 꼈다 하고 싶었는데, 진짜 월급도 정말 작게 받아요. 120 막 이렇게 받고 나서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바뀌잖아. 맞죠? 그럼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거든. 맞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인사이동이 심하고 신뢰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기밀이나 보안이 어떻게 될까? 떨어지죠. 자, 예를 들어서 봐봐요. 자, 어느 아파트에 뭐가 되는지 이제 좀 알게 되면 누가 뭐 산다는 거 금세 다 알아요. 우리 택배기사들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오전에는 사람이 없어. 알아요, 다. 그럼 경비실에 맡겨놓고만 하잖아요. 제 말 맞죠? 그런 경우가 다 있어. 그래서 범죄 행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경비를 했다거나 아니면 택배라는 사람들이 범죄율이 제일 많아요. 그 집에 비어 있으니까. 또 그 집에 여자 혼자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폭력이나 이런 게 제일 많아요. 그 지역을 아니까 범죄를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하고요. 또 이런 관리에서는 영리적인 목적을 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막 비싸게 이런 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결론은 아파트 관리비만 올라가는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자, 혼합관리를 맡겨보는 건 어떨까?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 건물주인이 제일 취약한 게 뭐지? 전문적인 거잖아. 전기, 전자, 보일러, 승강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 등을 외부에다가 아웃소싱을 주는 거야. 위탁관리를 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좀 하고, 맞아요? 전문적인 건 외부에다 주니까 좋겠죠. 비용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 이거는 니네가 할 일, 이건 내가 할 일 하는데 일이라고 하는 게 다 엮여져 있잖아. 그럼 무슨 사건 빵 터지게 되면 둘 다 엮여 있는데 서로들 밀다 보면 어떻게 될까? 틈새가 생기는 경우 많죠. 이런 게 혼합관리의 문제점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면 장점 같은 경우에서 보게 되면 뭐 통제력이 지속이 되고 막 좋은 얘기가 있지만 시험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단점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 거기 뭐라고 한다?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에다 별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이 서투르면 결점만 노출을 할 수 있고 협조 관계가 어렵다에다 별표 하나. 이게 혼합관리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어려운 건 없는데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활동은요, 중요치 않아서 그냥 1번만 보세요.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간다. 다음 페이지 6번 152페이지 6번 보셨어요? 자, 6번 볼게요. 자, 6번에 보니까 건물의 생애주기라고 해서 나온 거 있죠? 요거 별표 2개. 얘도 시험에 간간히 나오는 애거든요. 자, 그럼 먼저 앞자만 동글뱅이 좀 칠게요. 제 파란색으로 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전신 안정 후 폐물이라고 제가 나올 수 있죠? 자, 전신 안정 후 폐물. 알겠죠? 우리 인간도 어떻게 돼? 전신이 안정되고 이따 노후가 되면 어떻게 되죠? 폐물이 되는 거 맞죠?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폐물이 안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느금하게. 맞죠? 그래서 손주들이 오면 뭐를 줘야 돼? 그렇지. 그러면 손주들이 자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제 말 틀려요? 맞아요? 맞죠? 요즘 현대판 경제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재력에 따라서 손주가 어떤 지위의 포지션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부와 손주의 학업이라는 이런 건 비례한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갔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옛날에 정주영 회장 아십니까? 현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은 평상시 본인 자체는 상당히 검소해요. 그분의 자서전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검소합니다. 진짜 뭐 신발이 나이가 떨어지는데 이분이 통은 컸어요. 생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옛다 선물이다 하고서 집문서 옛다 건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 그런 데서 태어나고 싶은데 아무튼 자 나라를 전 세계 못 구해가지고 자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얼마나 좋아 그죠? 막 생일날만 기다리는 거야 그죠? 막 이런 거. 자 아무튼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오는가 포인트 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앞자만 닦게요. 시작. 전신 안정 후 폐물 꼭 기억하세요. 얘네들도 과거에 기출 시험 문제로 순서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로 나온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 최근에 나온 시험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어떤 게 나왔냐? 자 제가 지금 전이라고 그랬죠. 전이란 얘기는 개발하기 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토지 자체를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용지 상태라는 얘기는 현재 뭐야? 부지라는 거예요. 부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부지 상태야. 개발하기 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을 했던 얘기는 아까 그 토지에다가 신축된 건물이 나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신축을 했던 얘기는 새로 건물을 지은 거 맞아요? 모든 게 다 세핑이죠. 장비나 모든 게. 그러면 다 잘 돌아가 안 돌아가? 잘 돌아가잖아. 그래서 거기 시험 문제에다 별표 2개.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 밑줄 쳐놓고 별표 2개. 시험 지문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지문이 뭐냐면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뭐라고 한다? 신축 단계이다. 또는 안정 단계이다. 이렇게 해서 말장난을 치는 문제가 나오니까 알겠어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요. 거기 뭐라고 나왔다고요? 신축 단계는 뭐가 가장 좋다고? 시작.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가 무슨 단계? 신축 단계다. 머릿속에 담아. 새로 지었으니까 모든 게 잘 돌아갈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유용성이 가장 높다. 그 다음에 안정 단계는 어떻게 돼요? 가장 길겠지? 건물이 계속 내용연수 동안 가는 것을 우리가 안정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경제적 기간이 긴 거 그러면 안정 단계. 맞죠? 그러면 우리 건물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영속성이 없잖아요. 맞죠? 내용연수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노후 단계로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재개발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게 필요한 것처럼 급속적으로 악화되는 단계를 뭐라고 한다? 시작. 노후 단계. 근데 그거조차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뭐가 될까? 폐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지속이 되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된다? 슬럼화 현상에 빠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슬럼화가 뭐야?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이 쫙 빠져나가면서 저소득층이 들어왔죠. 하향여가가 들어왔는데 계속 수리를 안 하고 그 집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집이 불량주택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불량주택화된 그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슬럼 현상. 그러니까 우리 왜 그 랩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 게 할렘가라고 들어보셨어요? 막 되게 낙후된 애들이 살고 있잖아. 그런 현상을 우리는 슬럼화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건물의 생애주기 시작. 전신, 안정 후 폐물 꼭 담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마케팅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동산 마케팅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거기 보면 별표 3개를 쳐놨죠. 얘도 시험을 주려고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마케팅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여기 잠깐만 봐요. 자, 우리가 아까도 전자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케팅은 광고다 이런 식으로 배웠다가 요즘에는 마케팅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마케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 처음서부터 끝까지 부동산으로 하게 되면 사는 거, 개발하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거, 처분하는 것까지를 마케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케팅에 대한 히스토리를 잠깐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잘 봐요. 제가 지금 밥통을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나라의 밥통 회사에 누가 있었죠? 최고로? 쿠쿠, 그 다음에 또 웅진에서 만든 거 쿠첸, 아니다, 쿠첸인가? 쿠첸 맞죠? 또 뭐 이렇게 2가지 또 뭐 하나 있죠? 대원밥솥 아닌가? 그거 옛날에 나온 건가? 자, 아닌가? 자, 근데 저 어릴 때는 어떤 밥솥이 유명했냐면 코끼리 밥솥이 일본제가 제일 유명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좀 연식이 됐나 봐요. 아무튼 그리고 그 보온밥통도 그 이렇게 도시락, 까만 도시락 이렇게 보온밥통 들고 다니면 잘 사는 애들이나 다니고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양철판으로 된 거 알죠? 그거 들고 다녔어요. 예. 그죠? 네라고 대답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런 분들은 우리가 연식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코끼리 밥솥 찾는 사람 없어요. 맞죠? 우리나라의 밥통이 아까 얘기했던 그 상표들이 상당히 좋아져서 뭐 소니도 옛날 소니지 우리나라 LG 그 삼성이 최고예요. 가전제품은.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성이 대단한 거예요. 똑똑한 애들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맞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핸드폰이 갤럭시를 앞지르려고 지금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뉴스 나오는데, 자, 잘 들어요. 옛날에는요, 제조업자들이 만들기만 하면 팔린다는 사고를 가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누가 갑이 됐어요? 공급자, 소비자. 공급자예요, 공급자. 그래서 만들기만 하면 지네들이 알아서 사겠지, 이런 얘기야. 아파트도 마찬가지. 맞죠? 없어서 못 사는 거지. 그죠? 만들기만 하면 된다. 만들어 놓으면 다 산다. 이런 방식의 마케팅이었는데 이제는 점차적으로 사람의 소득이라든지 인지 능력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케팅이 공급자형에서 뭘로 바뀌게 된다? 소비자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 형태에서 바뀌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한동안 유행했냐면 아파트의 축은 변할 수가 없잖아요. 기둥은. 근데 내부 인테리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준다 이런 막 하면서 마케팅 했던 거 보셨죠? 네. 뭐 방을 좀 줄이고 거실을 넓힌다 한동안 막 그런 게 있었잖아. 맞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다가 어떻게 되냐? 자, 그때만 해도 소비자 형태가 있는데 소비자를 갖다가 관리를 못 했던 거야. 그냥 팔기만 한 데만 급급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관리를 못 하다가 안 되겠다. 사는 사람이 또 사는 거고 우리 메이커를 찾는 것이다라고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을 뭐 하게 된다? 관리하게 돼요. 그래서 소비자들을 어떻게 한다? 데이터를 뭐 해? 자, 이 사람 주소가 어디가 되고, 자, 결혼기념일 어떻게 되고, 뭐 쭉 조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뭐 때마다 문자 날려줘, 안 날려줘? 날려주죠. 그게 바로 뭐냐? 일회성 소비 형태에서 지속적인 형태로 바뀌게 되는 마케팅이 변화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걸 좀 이따 우리가 관계형 마케팅이라고 이제 배울 건데요. 지금 현재 관계형 마케팅에서 좀 더 변한 게 뭐냐면 그 소비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요. 소비자에 대한 기호,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저장한 것을 요즘에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케팅의 히스토리도 지금 계속 변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줄거리를 좀 잡고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케팅 전략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다가 밑줄 걷어요. 그 다음에 공급자 중심에다가 동글뱅이. 이게 이제 초창기 마케팅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갑이 돼서 공급자가 갑이 돼서 물건을 만들어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거를 그냥 따라서 쓰기만 했었지 원하는 거를 요구하지 못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했던 게 시장 점유다. 이게 초창기 모델입니다. 마케팅에.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뭐냐면 STP 전략이라고 나온 거 있죠? 거기다 별표 2개. 그러면 STP 전략에서 첫 번째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죠? 거기다 밑줄, 시장 세분화에다 밑줄 좀 거주세요. 자, 우리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세분화하고 차별화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세분화가 누구라고 그랬지? 수요 공급 중에서 수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를 세분화했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파트도 나이대에 따라서 평수가 달라지잖아요. 맞죠? 또 의류도 나이대에 따라서 의류의 선택하는 폭도 달라지는 거 맞죠? 맞아요? 또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경우도 10대 애들 겨냥해서 만든 게 뭐야? 팅 이런 거 하는 요금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마케팅의 변천사를 보게 되면 시대적인 것을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자들을 갖다가 세분화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세분화는 뭐라 그랬다? 수요. 그러면 이런 20대에 대해서 공략하려면 20대들이 뭔가 좋아하는 것 쪽으로 찾아서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래서 공급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장 세분화에 맞춰서 하는 걸 세그멘테이션이다. 이렇게 하고요. 타켓을 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타켓은 뭐가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던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이렇게 타켓을 정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 여자들 옷 보니까 뭐 44가 제일 작고 최대 맥시멈이 99까지 나온다 하대요. 맞죠? 저는 잘 예? 100도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냥 대충 99라고 생각하고 딱 뭐 99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99는 이제 우리 남자들 사이즈는 110 정도 되나요? 사이즈가? 그래서 그 정도도 있겠죠. 그랬더니 뭐 그 정도는 뭐 있을까? 그랬더니 앞에서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말을 못 하겠고 자 아무튼 자. 아니 그런데 이제 빅 사이즈는 뭐야? 110이 넘어가는 경우 많잖아요. 맞죠? 저희가 저도 이제 좀 살을 빼야 되겠지만 억울한 게 있어요. 그 왜 90에서 100 그 사이즈는 이쁜 게 많잖아요. 와이셔츠들이. 맞죠? 싸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110 사이즈는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있어도 비싼 거나 받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집사람하고 와이셔츠를 사러 가게 되면 저를 째려봅니다. 살 좀 빼! 이런 게. 지가 사육시켜놓고. 아무튼. 자. 맥에서 기르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복날이면 잡여 먹힐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타켓이 뭔지 아시겠죠? 빅 사이즈.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화다. 이렇게 나온 거 찾으셨어요? 그래서 뭔가 차별화된 거. 우리 여성분들이 옷 같은 거 선택하실 때 자기가 좋아하는 메이커가 있잖아요. 그쵸? 뭔가 그런 것들이 바로 포지셔닝이다.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거기 동글뱅이 1번 시장 세분화의 밑에 보면 수요자 집단에다 밑줄. 아까 제가 세분화는 뭐라고 그랬다? 수요라고 했죠. 그래서 수요자 집단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 이런 얘기는 뭐야? 집단을 갖다가 하나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죠. 아까 뭐 빅 사이즈를 선택을 해서 난 의류를 만들 거야. 뭐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차별화는 얘기는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 내가 어디에 나는 왜 그런 경우 있잖아. 고급 브랜드로 갈 거냐 저급 브랜드로 갈 거냐. 내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맞죠? 우리 왜 옥션이나 이런 G마켓 보게 되면 고급 브랜드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하나 우리 의류에 한번 볼까? 의류에 보게 되면 남성들 아웃도어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하도 많이 그래서 아웃도어를 많이 안 입는 편이에요. 그죠? 동네 가면 다들 아저씨, 아줌마들이 전부 다 등산만 다녀요. 전부 다. 맞죠? 공항에 가도 전부 다, 예, 아웃도어. 요즘엔 좀 이제 없어졌어요. 공항 패션이 달라졌어요, 이제. 맞죠?
또 아웃도어에도 보면 고가가 있고 또 뭐도 있죠? 저가도요. 하도 그러니까 이제 못 입고 다니겠어. 저도 이제 막 뭐 하여튼 no new stay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잠바를 못 입게 다니겠더라고. 왜냐면 지하철 탔더니 다들 no 이런 것만 다 입는 거야. 교복이 된 것처럼. 알겠죠? 그래서 창피해서 안 입고 다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피믹스라고 나온 거 있죠. 거기다 별표 3개. 얘는 최근에 시험 문제로 나온 사례가 있어요. 얘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좀 알아두세요. 그러면 P가 4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와, 우리 고수답이 쌍피만 해도 대단한 건데 P가 4P야. 알겠죠? 자, 뭐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보니까 제품에서 프로덕트라고 나온 거 있죠. 제품이야, 제품.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프라이스는 가격은 많이 받죠. 그 다음에 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유통 경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홍보는 프로모션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밑줄 좀 거볼게요. 자, 거기 보면 입지 선정, 그래서 플레이스라고 나온 거 있죠. 유통 경로라고 나온 거 있습니까? 그 옆에 밑줄 좀 거주세요. 중개업소, 그 다음에 분양대행사, 그 다음 밑줄. 그 다음에 보니까 프로덕트로 해서 제품이라고 나온 거 있죠. 뭐 실개천이나 건물 이런 것을 제품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가격 전략 이렇게 해서 가격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프라이스, 분양가, 밑줄.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니까 스키밍하고 시장 침투 전략이라는 가격이 나와 있죠. 스키밍이 뭐냐면 제품을 처음부터 나올 때 비싼 가격서부터 들어가는 게 스키밍 전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왜 여성들 화장품 중에서도 고가 화장품이 있고 저가 화장품이 있잖아요. 맞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없으면 이제 가격을 점점 내려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애초서부터 싸게 들어가서 가격을 점점 올라가는 경우 있죠. 그게 바로 시장 침투다. 그 다음에 판매 촉진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홍보, 광고에다 밑줄. 걷어요? 자, 질문.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제가 지금 건설업자입니다. 다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건설업자요? 자, 그러게 되면 제가 지금 상가형 건물을 완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건설업자는 지가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야? 판매하려고 만든 거 맞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상가형 건물 자체가 뭐가 되는 걸까? 팔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품이나 제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제품. 그래서 프로덕트라고 나온 거 맞아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기출 문제에서 4가지 사례를 놓고 나서 골라내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건설업자가 상가형 건물을 완성했다. 그럼 뭐라고 고른다? 시작. 제품. 맞아요? 자,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될까? 자, 내가 지금 뭐 상가형이 되던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 자, 한번 볼까요? 자,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갖다가 아파트를 1000세대를 갖다가 완성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파트 자체는 뭐가 된다고요? 제품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아파트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홍보를 하고서 팔아야 되잖아. 분양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제가 질문. 분양 사무실 또는 우리가 왜 모델하우스 짓는 거 있죠? 자, 분양 모델하우스를 지었다. 그러면 이거 뭐가 될까? 자, 분양 사무실 하면은 좀 헷갈리니까 모델하우스를 지었다. 그럼 이거 어디에 해당이 될까? 자, 모델하우스를 지었다는 얘기는 홍보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홍보, 광고, 이건 아까 뭐라 했어? 프로모션이라고 그랬잖아. 맞아, 이거? 자, 이건 프로모션이야. 홍보야, 홍보. 프로모션. 이해 갔죠? 판매 촉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집중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 A 지역에 있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야, 네가 직접적으로 분양을 관리를 해라 라고 얘한테 맡겼어. 알겠죠? 그럼 얘가 독점을 해서 얘를 통해서 가야 돼. 분양을 받으려면. 알겠죠? 그럼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되지? 유통 경로가 되는 거지. 자, 유통 경로가 된다. 플레이스.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갔더니 24평은 2억 4천만 이렇게 돼 있고
32평은 3억 2천 이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뭐죠? 가격이지? 즉 뭐야? 분양가지 이거. 맞아요 이거? 그럼 분양가는 뭐에 해당이 돼? 프라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 맞지? 이해 갔어요? 그럼 지금 몇 가지가 나왔어? 제품, 홍보, 맞아?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유통, 경로, 맞아요? 얘는 뭐야? 가격. 이해 갔어요? 그래서 네 가지 P를 했다 그래서 포피 믹스가 됐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내고서 연결시키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좀 담아주세요. 자,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으로 들어갑니다.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객 점유서부터는 이제 마케팅의 패러다임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환점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까는 공급자 위주였잖아. 근데 이제는 무슨 위주가 되냐면 소비자 위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밑줄. 소비자 심리를 이해하고 이런 말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소비자 위주의 마케팅이 들어가요.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거, 그리고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눈이 많이 높아졌죠. 왜냐하면 우리가 쇼핑을 하는 이유가 뭔데? 내가 만족도가 있을 때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자,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산다. 쇼핑을 가잖아요. 우리 이제 주말에 쇼핑을 가게 되면 오 이거 좋다 라고 하잖아. 그때 사지. 내가 만족도가 없으면 사 안 사? 안 사. 맞잖아. 즉 효용이라는 얘기 많이 나왔죠. 우리 들었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해야지만 산다는 걸 이제 공급업자들이 알았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런 경우 많아. 아파트들 메이커들이 다 있는데요. 특성들이 있어. 그거 여러분들 아시면 뭐 한번 해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레미안 혹시 레미안 사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나? 힐스테이트 없나? 이편한 세상 있어요? 여기 천안에 있어? 롯데캐슬 없어요? 천안에는 없어? 여기는 많이 없네. 자, 아무튼 아니 여기 각 지역마다 그런 게 있거든. 그 아파트가 뭐 프로지오? 이 충청도 쪽이나 이런 좀 프로지오가 대세인 것 같아. 맞죠? 근데 아파트도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편한 세상을 하는 사람이 이편한 세상, 힐스테이트는 힐스테이트만 찾고 레미안은 레미안만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소비자의 심리를 갖다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마케팅을 고객 점유 마케팅을 하는데 거기 아이다 전략이라고 나온 거 있죠? 거기다 별표 2개. 아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다시 뭐라고요? 아이다 이런 얘기야. 그게 제일 많이 우리가 중요시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아이다 전략을 하는 게 뭐냐? 잘 하려면 디스플레이를 잘 해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사냐 안 사냐, 마네킹에다가 옷을 잘 입히면 이거 괜찮다, 내가 입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옷을 사잖아. 맞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한다? 주의를 집중시켜야 되겠지? 우리가 왜 지나가다 보면 되게 좋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어텐션 이게 뭐야? 주의하는 거거든. 맞죠? 우리 어렸을 때 어땠냐 하면 영어 시간이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 와가지고 야 막 시끄러워. 영어 시간에는 왜 한국말로 하면 좋잖아. 어텐션 그러면서 파우 이렇게 인사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 같은 세대였구나.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개업을 하게 되면 막 도우미들이 막 음악 크게 틀어놓고 하면 뭐냐 뭐 생겼냐 이렇게 보잖아. 맞아요? 그게 어텐션이야. 주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 거기에 보니까 곱창집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곱창 전골집이 생겼어. 나 곱창 먹고 싶었는데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일단은 인터레스트가 관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곱창을 보는데 딴 집은 200g을 주는데 여기는 300g을 주고 맛이 되게 좋아. 자기가 좋아하는 요즘에 누가 대세지? 남자 배우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없어요? 예. 누구? 정혜리요? 정혜인이 어디서 나오네요? 난 이름을 몰라서. 하여튼 정혜인이 있다 합시다. 알겠죠? 예. 막 정혜인이가 곱창을 되게 맛있게 먹는 거야. 나도 먹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죠? 그런 거. 그래서 거기 보니까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욕망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
그럼 여기 봐봐. 자, 예를 들어 옷을 딱 보는데, 괜찮네? 옷, 왜 여성분들 그런 경우 많지? 딱 가는데, 나하고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 딱 멈춰 섰지?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 만져보지? 그러면 이제 막 집주인이 나와서 만지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이제 만져봐야 되죠. 옷감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나와서 뭐 하죠? 상점 주인이? 그치? 와, 언니 이거 입으면 10살은 어려 보이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맞죠? 그러면 괜히 기분 막 어깨가 올라가잖아. 그치? 그렇게 하면서 한마디 빵 던집니다. 언니 이런 옷 없어. 딱이네 딱 모르면서 그 핵심을 찌르는 말 하지? 그게 셀링 포인트야. 알겠어요? 지갑을 열 수 있는 한 방의 멘트를 날리는 게 뭐라고요? 셀링 포인트야. 그거를 우리는 판매 소구점이다라고 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핵심을 빵 때리는 거 뭐라고 그랬어? 셀링 포인트 판매 소구점이라 그래. 그거를 잘 날리는 사람이 장사도 잘하는 거야. 맞지? 그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액션을 취하지. 이거 사야 되겠네 하고 지갑을 여는 순간 뭐라고 해? 액션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사원들이 이 아이다 전략을 잘해야지만 영업을 잘해. 특히 보험 같은 경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봐. 여성분들이 지나가다가 옷이 너무 이뻐서 샀잖아. 싸게 샀어. 아유, 내가 언니 이뻐서 내 2만 원 받는 건데 5천 원 깎아줄게. 그래서 이제 사서 이제 막 이래서 집에서 신랑이 왔을 때 어떻게 해? 옷 입고 막 나봐라 이렇게 뭐 자랑하잖아. 그러니까 신랑이 뭐라 그래? 아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시 뭐라 한다고? 아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아이다 전략이야. 알겠죠 이거? 자,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안 해? 신랑이 관심도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마케팅. 봤어요 거기? 자, 이 관계 마케팅은 상당히 지금 이제 진화되어 가는 거예요. 거기다 밑줄 좀 넣어보겠습니다. 일회성 거래로 보지 않고, 찾았어요? 자, 양자 간의 장기적이면서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주축을 한다에다 밑줄.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사는 사람이 우리 물건을 또 사지 새내기들이 오는 경우는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단골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마케팅을 관계 마케팅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관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동네 슈퍼도 요즘에는 포인트 카드를 주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포인트 쌓이면 물건으로 주기도 하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야? 다시 또 오라는 차원에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경우 많죠? 이게 다 관계 마케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로 들어갈게요. 부동산도 어떻게 된다? 옛날에는 현대나 이런 데서는 그냥 현대 이렇게 하고 현대 개나리, 현대 진달래 뭐 이런 식으로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가 이미지가 손상이 되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야. 옛날에 아파트 보면 거의 다 뭐 이러잖아. 진달래, 민들레 뭐 이렇게 졌잖아. 왜? 무궁화? 그렇지. 막 무궁화 뭐 청신호. 유치하게 막. 그 다음에 막 보면 원앙 그려져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맞지? 그죠? 뭐 원앙 일동 뭐 오리 뭐 이렇게 해서 막 하잖아. 여기 천안은 안 그런가? 그래요? 난 여기 불당이라는 건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뭐 무슨 불당이 온 것 같지. 자, 아무튼 불당대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 이런 얘기하면 몰매워질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이름을 자기네 브랜드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삼성에서는 뭐라고 짓는다? 레미안. 두산은 위브. 그 다음에 대림은 이편한 세상. 그 다음에 현대는 두 가지가 있죠. 힐스테이트하고 아이파크하고. 이해 갔어요? 이게 전부 다 관계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게 시험에 나왔어요. 거기다가 별표 하나만 칠게요. 동글뱅이 3번 나온 거 있죠. 최근에 건설 회사가 브랜드 이미지를 내세우는 판매 전략의 일종이다라고 나온 거 있어요. 거기다 밑줄 자 쳐주시고 거기다 뭐라고 쓴다? 뭐 이편한, 레미안, 힐스테이트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알겠죠? 그게 관계 마케팅 방식이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고로 들어갑니다. 광고나 거기 보면 시험엔 잘 안 나왔지만 나온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훑어보고 가자고요.
광고는 우리가 지역의 제한성이 있어요. 밑줄.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가 천안에서 분양을 해요. 근데 서울 쪽에다 광고를 낼 필요가 없죠. 그럼 만약에 방송에다 내려면 지역 광고를 내야 되겠네? 맞죠? 그래서 지역의 제한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의 개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각 지역마다 분양가가 같아 다르죠? 개별성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제한성이라는 얘기는 분양이 완료됐는데 계속 광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이게 바로 시간의 제한성이고요. 양면성이라는 얘기는 꼭 사는 사람만 위주라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사람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면성이라는 거,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양면성이 있다. 그럼 광고하는 것은 뭐 어떤 광고가 있을까? 신문 광고라든지 또 뭐가 있어? 다이렉트, DM, 뭐 메일에다가 하는 DM 광고,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DM 광고. 그 다음에 노벨티, 뭐 병따개에다가 뭐 하는 기프트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중개사 쪽으로 넘어갈까요? 중개사에 보게 되면 인터넷이 이제 대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 뭐가 있어? 직방, 뭐도 있죠? 다방, 뭐 이런 게 있죠? 중개사 협회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한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한방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방이 얘네들이 이제 야심차게 뭐를 만들었냐면 우리가 왜 알림지나 교차로 이런 데다가 이제 물건을 많이 올리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을 중개업소들 하는데 중개업소들은 1년에 한 번에 평생회비 50만 원만 내면 광고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알림방지 교차로 하는데 되게 비싸요. 그거 무시 못 하거든. 부동산 중개업소 하면서 제일 많이 깨지는 게 광고비거든요. 사실은. 진짜예요. 예. 근데 이 한 방에 올리게 되면 그런 거를 한 번만 50만 원만 내면 평생 무제한. 이렇게 걸어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뭐 계약서 다운받고 이런 것들을 다 전문인들한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인터넷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게 뭐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효과적인 부동산 광고 방법 나온 거 있죠? 자, 짚고 넘어갈게요. 광고는 왜 합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 남겨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지속적인 광고에다 밑줄, 상품을 각인에다가 동글뱅이, 각인. 어딘지 찾으셨어요?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전자 회사죠. 요즘 월드컵 하는 거 알고 있죠? 앞전에 축구할 때 나 진짜 짜증 지대로 났어. 아무튼 술만 잔뜩 먹었던 것 같아요. 알겠죠? 예. 그래서 집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TV 보지 마! 축구 보지 마! 이렇게. 아무튼 그러게 했는데 그거 아세요? 월드컵은 전 세계가 즐기는 축제잖아요. 그래서 이 월드컵 시간대에 나가는 광고 있죠? 이 광고는 전 세계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15초 나가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그냥 평상시 경기 때 300억이에요. 그리고 준결승 할 때는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결승전에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1000억의 가치가 대단한 거예요. 왜? 전 세계에 다 나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월드컵 할 때는 광고에 누가 먼저 하느냐.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각인을 시키려고 한다. 그 다음에 2번에다가 별표 2개 좀 쳐주세요. 시험 문제는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건 경영학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사고입니다. 자, 잘 봐요. 자, 경기가 좋을 때 선전을 많이 낼까요? 경기가 나쁠 때 선전을 많이 할까요? 나쁠 때 광고를 많이 나간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신제품 개발을 해서 나가는 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품인데 자주 나간다면 그 시장이 내수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에서 마케팅에서도 뭐라 하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일수록 뭐를 많이 한다고요? 선전을 많이 하고요. 경기가 좋을 때는 안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광고비를 줄이고 경기가 나쁠 때는 광고비를 뭐 한다? 올린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것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광고의 규제라고 나온 거 있죠? 거기다 밑줄. 규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사회에 비춰봤을 때 과장 광고라든지 허위 광고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또 들어갈게요. 알겠죠? 예.